낙후된 어촌 개발을 위해 전국 수백 개의 마을에 수조 원이 투입된 어촌 뉴딜 사업. 왜 여기저기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어촌 뉴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민뉴스에서 짚어봅니다. 배달은 기본, 전쟁 판도를 바꾸는 무기에서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드론까지 한계를 뛰어넘는 드론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병원 응급실과 쌀가파락에 거리로 나온 농민 등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현안과 이슈를 주간 뉴스픽에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중앙 정치권 소식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동해 망상 1지구 개발 사업까지 네트워크 현장 안에서 다양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세대별 형평성을 위해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50대 가입자는 연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돈을 빨리 올리고 젊을수록 돈을 천천히 올리겠다는 건데 당장 4050 세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세대 간 갈등을 이유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된 동해 어달과 고성 바나망, 바다 낚시터와 산책로, 광장, 다목적 건물 등을 짓는데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 2년째, 다목적 건물이라고 불리는 3층짜리 건물이 텅 빈 채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사용도 못 해봤는데 빚까지 셉니다. 국가 세금을 가지고 말이야, 뭡니까? 저거 뭐예요? 무용지물 만들고 말이에요. 110억 공사가 이거 뭐 사실은 어디다가 쏟아붓는지, 예? 눈에 보이잖아. 저 건물하고 저 화장실 하나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20억을 들여 바다 한가운데 만든 낚시공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상 낚시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지만 강행됐고 건물과 마찬가지로 마을과 지자체가 운영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물 준공 후 시간만 흐르면서 시설은 낡아가고 아무나 드나들어도 통제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누가 버린지도 모르는 쓰레기 치우는 게 또 일이 됐습니다. 정말로 뉴딜 정책을 해서 할 거면은 실질적으로 그 돈의 가치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미 없이 쓰고 도리어 그 돈 쓴 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어민 작업장도 문제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동선을 잘못 계산해 사람 하나 지나다니기 힘듭니다. 수산물을 나르려면 힘들게 계단까지 올라야 하는 불편함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일 못해요. 그리고 나 여기서 물에 빠져 신발 다 빠치고 물에 빠질 뻔했어요. 여기 안돼 사방에 걸려가지고 여기 진짜 누가 들어와도 고문할 수 없어요. 비 오는 날은 이제 비 온다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이거 앞으로 빼놔야 돼. 캠핑장도 만들었지만 역시 애물단지. 이것저것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지어 놓았지만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G1 뉴스 김도훈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낙후된 어촌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어촌 뉴딜 사업,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주민뉴스 통해서 그 속사정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 취재한 김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문제 해결하려면 먼저 어촌 뉴딜 사업이 뭔지 이것부터 자세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인 어촌 뉴딜 300 어떤 사업입니까? 네, 정부가 2019년부터 침체된 어촌 마을을 활성화하겠다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네. 어항 경관 개선과 정비, 콘텐츠 발굴을 통해 마을의 경쟁력을 키우고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게 목적인데요. 네. 전국 300개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름도 어촌 뉴딜 300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강원 도내에서는 14곳의 마을이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크게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뉘는데요. 공통사업의 경우 방파제 보강과 같은 정비 중심의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마을이 원하는 특정 시설이라던가 자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예. 이게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요? 네, 저희가 그 취재를 하면서 도내 14곳의 그 어촌 뉴딜 사업지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네. 사업 중에서도 특히 특화 사업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고성 바나망의 경우에는 100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낚시터와 다목적 센터, 캠핑장 등을 지었는데 아직 어떻게 운영할지,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민들 작업장도 새로 지었는데 어민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양 기사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일부 사업이 제외되거나 정작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빠졌고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고성 무남, 삼척 후진 등 대부분의 사업지들이 특화 사업으로 정체성 없는 건물만 짓고 있었는데요. 속초 장상은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어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많습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촌 뉴딜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목적이 뭔지. 그거가 어촌을 살리고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힘들 뿐이지 도움되는 게 없어요. 이 창고고 뭐 어민 작업장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이제 택도 없으니까 그거 못 짓고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거부터 우선 했어야 된다는 아주 할지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무모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와서도. 자, 그런데 이 어촌 뉴딜 사업 아직 시작도 못한 곳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어촌 마을의 경우 어촌계 즉 어민들과 어촌계원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민들은 그 어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던가 사업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관광시설이라던가 주민소득 사업을 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갈등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업을 할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체되다 보니까 공사비 인상 등과 같은 문제로 사업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각종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왜 마을에 한 35만 원하고 어촌계에 더 있습니다. 이거 주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부정이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거 다 밝혀졌으니까 그런 말하면 되죠, 그렇지. 답답하잖아요. 그도 안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가 뭐 또 힘들어서 뭐 어쩌고. 인류가 그렇게 힘들면 아예 이 사업을 해야 할 수 없는 것을 내놓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촌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어촌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무작정 공모에 나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준비 단계에서부터 미흡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촌 뉴딜 후속으로 작년부터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어촌 뉴딜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수조 원의 예산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직 어촌 뉴딜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존 어촌 뉴딜 사업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진단하고 긴급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사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방향의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뉴스 김도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펄. 아니, 드론?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제 단순한 취미용 기기를 넘어서 여러 산업과 일상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방안으로 제시되는데요. 일본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탈 수 있는 드론까지 공개했다는데 너 어디까지 발전할 거니? 사회 다양한 곳에서 발전하고 있는 드론,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죠. 최근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배송하기가 어려운 산간 지역에 드론 배송을 시험 운영하며 물류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교통체증이나 지형적 제약 없이 신속하게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은 특히 긴급 의료 물품이나 원격 지역의 소포 배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미래의 무인음식 배달 시스템의 구축으로 드론을 선택했는데요. 팔다리 대신 날개 달린 이 택배기사는 전용 하늘길로만 다닙니다. 수킬로미터 밖에서 5분 만에 날아온 닭강정은 아직도 따끈따끈. 온 동네 훤히 내려다 보이는 상공 150m 위라 차 막힐 걱정도 없습니다. 이제는 피자, 치킨 등 배달 음식과 로켓 배송이 아닌 로켓 드론까지 발전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분야에서 드론의 활약도 빛나고 있습니다. 드론 한 대가 고속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가상으로 설정된 사고 지점에 도착하자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아직 119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지만 상황실에선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하고 드론 스피커를 통해 안전 대피를 유도합니다.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노선을 순찰하고 재해나 사고를 관리 가능한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드론의 가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론 방제나 말벌 제거, 드론쇼, 레이싱 등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 예시를 들려면 하루 가지고는 불가하겠네요. 드론의 역사는 군사용으로 시작된 만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이 현대전 필수 무기로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나라가 드론 개발과 동시에 무력화하는 연구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요. 고작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작은 몸체에 달려있는 건 고성능 폭탄입니다. 쏜살같이 날아든 드론은 순식간에 마네킹 4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공항이나 군부대 같은 국가 주요 시설에 불법 드론이 접근하면 레이더가 즉시 탐지해 첨단 장비로 무력화시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재민건으로 드론과 드론 조종기 간의 신호를 교란시켜 드론을 돌려보내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 시대, 하늘을 나는 작은 기계가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물류부터 농업, 재난구조, 군사까지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발전 속에서 안전과 윤리적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드론 관련 규제도 잘 지켜야겠죠. 앞으로 더욱 발전할 드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한 주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현안과 이슈만을 골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간 뉴스픽, 주연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픽 첫 번째 픽한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번 주 첫 번째 뉴스는 강원대병원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 중단 문제입니다. 네. 네.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네. 여러 곳에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병원이 늘고 있어요. 도내에서는 강원대병원이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성인 환자를 받고 있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일부터 월요일입니다. 성인의 강원대병원 응급실이 성인의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은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강원대병원 응급실에 응급 전문의가 전부 5명이었는데 그중 2명이 휴직과 병가를 내면서 결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병원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강원대병원 응급실 이런 제한은 병원 개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응급실에 지금 전문의를 충원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서 응급실 전문의 채용을 공고를 냈지만 실패했고요. 지난 7월 달에도 연봉 4억 원 조건으로 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역시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뭐 춘천 지역에 다른 응급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강원대병원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이렇게 진료 제한을 하면서 이래저래 뭐 환자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다가오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비상대책 필요할 것 같고요. 대책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대책을 바로 내놨습니다. 정부의 차원의 대책은 이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이런 응급실에 파견하는 방안인데요. 강원대병원 같은 경우는 군의관 5명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군의관이 파견돼서 응급실의 일을 도와주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 군의관들은 응급실 전문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분야를 전공한 의사들이어서 응급실의 정상 운영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들이 군의관들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도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대병원 응급실의 성인 야간 진료 제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급한 대로 이제 강원자치도도 이제 환자들 119 구조대에 이제 환자 수송할 때 중증도에 따라서 분산 배치하는 이런 안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추석 연휴 대책도 내놓긴 했습니다. 강원자치도 계획을 보면 추석 연휴 기간 도내 27개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약국도 1,500곳 정도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강원대병원 응급실이 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성인 야간 이용 제한을 풀고 요 기간만큼은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하고 의료계가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히 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픽 어떤 뉴스입니까? 다음은 쌀값 하락, 추석 앞둔 성난 농심입니다. 네, 지금쯤이면은 이제 황금늘력해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농민들 쌀값 하락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쌀값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고는 하는데요. 네. 하락 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락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제가 어제 여기 출연을 하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 어제 기준으로 20kg 가격이 8월 말 44,157원. 그러니까 지난해 8월 기준은 48,591원.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000원 이상 20kg 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9월 들어서 이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쌀 수확이 시작이 되면 공급량이 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쌀값은 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이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게 이제 강원도 농민들도 어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농민들은 앞으로 쌀값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폭락이 예상되고 폭락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책임이 아닌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달라. 특히 이제 강원자치도의 도를 향해서도 수매가 대비 하락분 지원을 강원도가 좀 채워달라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뭐 쌀값 하락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농민들은 네.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원인 부분을 놓고 좀 또 이견이 있는데요. 네. 정부와 농민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의 쌀값 하락 원인은 쌀 소비량이 줄고 그다음에 과잉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반면 농민들은 정부와 달리 매년 40만 톤씩 정부가 들여오고 있는 수입쌀 때문에 쌀값 하락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농민들은 정부가 말하는 그 두 가지 이유는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불만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농민들의 불만과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농민들이 열악한 상황에 최근 수확철을 맞아가지고 그 과일이나 농산물 절도범들이 또 날뛰고 있거든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쪼록 농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픽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다음은 놀금 만든 정성군 공무원 4.5일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최근 일부 기업들이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런 추세인데 주 4일제를 도입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정성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4.5일제 시범 운영이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최초입니다. 공무원 조직 행정기관에서 4.5일제는 처음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정성군 공무원 공공기관 정성군에 놀금이 생긴 건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성군이 격주로 한 주는 5일, 한 주는 4일 그렇게 해서 이제 4.5일을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완전한 노는 금요일을 하기 위해서는 8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쌓으면 이제 하루 금요일을 쉴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쉬고 또 다시 열심히 일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주로 주 4일제 근무하면은 상당히 좀 반응이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반응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일단 이게 시범 운영이고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제 정성군 공무원 중에서 이 4.5일 제도 신청자는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정성군이 처음부터 확대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올해는 이제 시범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8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7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고 운영을 해보고 직원들의 평가나 호응도를 보고 내년에 이제 확대 시행한다. 이런 계획이라서 현재는 한 10% 정도 규모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 차원에서 시작한 거라 정성군의 군청에서 시작된 이 워라밸 주 4.5일제 근무 바람이 지역의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까지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는데요. 이건 좀 더 어디까지 호응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성군에서 시작된 주 4.5일제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뉴스픽 마지막으로 픽한 뉴스 어떤 뉴스예요? 네, 마지막은 강원도가 내년 국비를 확보하는데 목표치보다 상향을 해서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부의 긴축재정기조 속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강원자치도 목세 국비 9조 7천억 원. 어쨌든 당초 목표액은 넘어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이제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네. 그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 강원도 목세 국비가 정확히 9조 7,070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로는 1,178억 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강원도가 올해 내년 국비로 목표했던 9조 7천억보다도 한 70억 원 정도가 상회하는 그런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별로 보면 춘천 속초 철도, 그다음에 강릉 제진 철도 이런 사업도 들어가 있고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그다음에 제2 경춘국도 사업 이런 SOC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역점 추진 사업이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이라든지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일부 국비들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요 SOC 사업 예산이 삭감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SOC 사업들이 예산이 담기긴 했는데 강원도가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SOC 예산이 담기지 못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 사업도 일부 예산이 담겼지만 강원도가 더 바랬었던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거점 구축이라든지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아예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는 것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담겨야 그 연례 사업을 쭉 이어갈 수 있어서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빠진 사업들, 현안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우리 강원도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 같아요. 강원 국회의원 협의회 위상이 좀 커졌지 않습니까?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소표 보도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게 짚어보는 주요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중앙 정치권과 지역의 주요 소식 전하는 네트워크 현장 N시간인데요. 서울과 오늘 영동지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사 연결해서 정치 소식 알아보죠. 국회에 김도환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그제 개회식 열고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개원식 여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보통 원구성도 하고 여야가 이것저것 협의해서 개원식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늦게 걸리기는 역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회의원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갖췄던 소위 1987년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현재 정부와 국회, 여야의 대립이 전례 없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렵게 열린 여야 대표 만남에서는 계엄령 이야기가 나와서 후폭풍이 불고 있고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심지어 의료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마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브리핑에서 지금의 국회는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이런 정부, 이런 국회는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이죠.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몽이 집중이 됐습니다. 역시 여야가 협치하기에는 입장 차이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 오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헌법적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냐면서 거대 야당의 힘자랑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대표 모두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날선 비판 뒤에 붙어서 나와 그런지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강원도 얘기 좀 해볼게요. 김도환 기자. 뭐들 그랬지만은 올해는 특히 자치단체마다 돈 없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인으로 교부세가 지목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검토한 모양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강원도에서만 2년 동안 1조 원 넘는 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나 18개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특히 정부 재정에 기대는 바가 매우 큽니다. 똑같이 교부세를 줄여도 강원도가 피해를 더 크게 본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이 분석했더니 지난해 강원도청과 18개 시군의 지방 교부세가 8,522억 원 줄었습니다. 2022년에도 2천억 원 가까이 줄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다음 해에 4배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재정 규모가 작을수록 교부세에 기대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강원도, 특히 군단위 지역은 타격이 큽니다. 가령 화천군의 재정 자립도는 7.5%인데 지난해 교부세가 311억 원 줄었습니다. 1년 예산의 6, 7%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줄었다라고 표현했지만 감액 교부됐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를 줘야 하도록 예산이 짜여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덜 준 겁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이 지난해 56조 원, 올해 3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소멸 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강원도 관련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회에서 강원랜드 관련 토크 콘서트 열렸다고요? 네, 조금 전 끝났습니다. 토크 콘서트였는데요. 강원랜드는 사실 독점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너무 꽁꽁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규제라는 게 이제 법에 근거하는 것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이 직접 패널로 참석했고 강원랜드 최철규 부사장도 함께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강원랜드의 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폭넓고 깊게 논의했습니다. 조금 뒤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강원랜드 관련 규제가 일부 풀리기는 했는데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오늘 국회 행사에서 나온 의제들이 강원랜드가 복합 글로벌 리조트로 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G1 방송 서울지사 연결해서 김도환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에 있는 영동지사 한번 연결해 볼까 합니다. 다양한 지역 소식 알아보죠. 송혜림 기자. 네, 영동지사입니다. 네, 올여름에 동해안 지역은 여름 가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장마가 끝나고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댐이 마르면서 가뭄이 발생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좀 어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여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영동 지역 동해안 여름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또 비가 내렸다고 해도 이 여름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댐 저수율이 최근까지 47에서 48%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1년 전 오봉댐 저수율은 84.2%고 평년을 살펴보면 72% 수준입니다. 이에 강릉시는 말 그대로 비상이었습니다. 비상 2단계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공공수영장들은 휴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마철에 빗물을 저장해뒀다면 가뭄 걱정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마 때는 또 홍수에 대비해 댐을 일부 비워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연 강수량의 30%인데 여름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시기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에 무조건 비를 받아둘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비가 좀 와가지고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역 현안 소식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동해안 지역이 좀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해군이 송정동 일대 해군 작전 헬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지역의 현안 중 하나가 이 해군의 해상 작전 헬기장 건설 문제입니다.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용정동 500번지 체력단련장 일대의 면적 4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헬기장을 건설하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활주로와 주기장, 경납고와 탄약고, 유류보관소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요. 해군은 내년 3월에 착공해 오는 2027년 7월 준공하는 걸 우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 2018년 양양 지역에 건설하려고 했던 걸 주민의 강력 반발로 한 차례 수정했는데요. 이에 2020년 8월 동해로 헬기장 부지가 결정된 겁니다. 이후 동해 주민들도 올해 초 작전 헬기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꾸준히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해군이 지난 6월 1차 소음 측정에도 나서는 등 설명회도 하고 있지만 주민과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동해안 지역에 호재도 있더라고요. 11년째 표류해왔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이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수년째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해결의 물꼬를 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동해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은요. 자세히 풀어 말씀드리자면 동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의 사업으로 개발 사업 시행자가 계속 바뀌는 등 지난 10년 동안 답보 상태였습니다. 사업은 동해시 망상동 일원 34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6천억여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인데요. 경자청은 지난 2018년 11월 동해 ECT를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사업 속도가 붙는가 싶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인천 전세 사기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로 밝혀지면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지만 1차 공모에서 적합한 대상을 찾지 못해 경자구역 지정 취소 위기까지 몰렸는데 2차 공모에서 대명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명건설은 국내 굴지기업 중 하나로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홍천에 본사를 뒀던 대명건설은 이번에 동해로 본사를 옮기면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대명건설은 망상 1지구 일대의 글로벌 스마트 복합지구와 K컬처 교육문화지구,
K관광국제휴양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동인구 중심의 배드타운이 아니라 지역 내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합 스마트 도시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동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쓸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최근 서대문구에서 땅꺼짐으로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종로구와 강남구에서 잇따라 땅꺼짐과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도 큰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해 주변 건물이 일부 무너졌고 인근 투숙객 90여 명이 대피하는 등 강원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토부의 전국 집안침하 위험 의심 지역 524곳, 1,665km를 조사한 결과 178곳의 지하에서 텅 빈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3곳 중 1곳이 위험한 셈인데요. 강원권에서는 5년 동안 125건으로 연평균 2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날벼락 같은 땅꺼짐,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주요 원인으로는 매립지 같은 연약 지반에 건물을 세우는 경우, 지하철 같은 대규모 공사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노후화된 상하수관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땅꺼짐 원인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전조 현상으로는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겨 도로가 덜컹거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그냥 지나치기보다 관할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에 신고를 해 더 큰 피해를 줄이고 그 지역을 가능한 빨리 우회해 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의 땅꺼짐, 앞으로는 좀 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해외 직구. 한 번쯤 이용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은 제품들을 구매해 언박싱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들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순금 반지를 구매한 해외 직구 이용자. 하지만 배송을 받아보니 순금은커녕 0.5K 금압량이 2%밖에 되지 않는 구리도금 반지였습니다. 이에 반품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중국 업체라 조사나 시장 명령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해당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 중개자에 불과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에서 유아용 자전거를 조사해보니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성분이 안장과 로고 스티커에서 각각 기준치의 240배, 149배 넘게 검출되었고 경정용 벨에서는 대표적 발암물질인 낙성분이 기준치의 1.5배 넘게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유아용 킥보드 제품은 손잡이에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장난감은 물론 다이어트 보조제나 영양제 등 식품에서도 유해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은이었습니다. 네, 추석을 맞아서 벌초와 성묘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예초기와 뱀물림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상 고온 등으로 말벌류 개체 수가 증가한 데다 산란기인 9월을 맞아 벌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향수와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시고요. 벌은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의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니까 밝은 계열의 긴 소매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